자, 검찰이 지금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데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이용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투자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에서 10억 원을 빼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투자를 했다라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자금을 쫓는 중에 이런 내용들이 포착이 된 거고요. 그리고 2021년 이 업체와 콘텐츠 투자 계약을 했고 실제 예능 프로그램에 방송이 됐습니다. MBC 계열사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됐고 예능 프로 10회분 제작비로 이 10억 원은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이창환 대변인님, 손을 안 댄 곳이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면밀하게 검찰이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는 건 김만배 씨도 곧 어떠한 입장을 바꾸거나 입을 열게끔 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가 자금을 이제 1,200억 가량 수익을 얻었는데 그 수익 중에 절반 가량을 세금을 떼고 절반 가량을 이미 본인의 대여금으로 인출했고 그 자금에 대한 추적도 검찰이 나름 해서 은닉 자금도 찾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남아 있는 자금도 한 600억인데 정상적인 자금의 흐름도 언론계나 그리고 또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이런 데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M&A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한 그러한 적대적 M&A, 무자본 M&A에 돈이 투입된 것도 다 나타났단 말이죠. 이렇게 가는 자금의 흐름을 쫓으면은 아무리 혐의자가 피의자가 거짓을 해도 자금의 흐름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의 흐름을 가지고 김만배를 더 압박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 최종 종착지는 김만배의 진술이나 증언이 아무리 검찰 조사에서 함구하고 본인이 답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거기에 대한 검찰의 압박과 김만배와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이 도망갈 곳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어떤 증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 이전에 기자였습니다. 특히 법조 기자 오래 했는데요. 그때 만든 법조계의 탄탄한 인맥을 대장동 사업에 활용하기도 했죠. 실제 관련된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CBS 법조 기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사 법조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장 오래 한 인물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인상적이었던 기사를 안 쓰는 기자로 유명했습니다. 기자 본인의 업무보다는 기자단 가입을 위한 뭐 제반 작업이 중점을 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인맥이 넓다 보니 취재력의 정보도 상당했던 것으로 또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많았죠. 기사를 안 쓰는 기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렇죠. 비판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니까요. 네. 자, 해당 기사는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에 지금 나온 내용인데요. 기사를 쓰지 않는 기자였다. 김만배 씨는 당시 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뭐 법조팀장이 기사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장동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 뭐 인맥 관리, 하여튼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법조팀장이 기사를 쓸 일은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법조팀이 여러 명이거든요. 네. 여러 명이 아니라면 본인이 이제 기사를 많이 써야 되는데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법조팀장 했을 때는 5명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법조 출입이. 그러면 다른 그 기자들, 후배 기자들의 기사를 이렇게 좀 어떻게 쓰고 하는 거를 지휘하는 역할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법조 기자는요, 대개 이 어떤 피의자들이나 뭐 또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위험한 기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팀장이 다 조정하고 확인해야 되는 일들이 꽤 많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뭐 기사를 쓰는 것보다는 후배 기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많이 썼느냐 안 썼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미디어 오늘 기사를 저도 봤는데 거기를 보면 김만배 씨는 기사 쓰는 데에 대한 관심보다는 법조계의 인맥을 늘리는, 그러니까 뭐 검사들, 판사들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뭐 엮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사에는 별 관심을 안 갖고 오히려 법조계 인맥을 늘리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그 미디어 오늘 기사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장동 팀에게 픽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을 때 선거에서 대장동 일당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진술은
유 전 본부장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본인이 이 대표에게 직보한 내용이고 또 이 대표의 목소리도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의 대화입니다.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재선이 시작되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공사가 왜 땅을 수용해서 성남 도계공이 왜 땅을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에 반대하느냐라고 물었길래 남욱 변호사가 선고도 도왔는데 만약에 공사가 땅을 수용해서 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간다면 남욱 변호사 대장동 일당이 힘들어할 것 같다라고 직접 보고했다는 거고 이 자리에는 정진상 전 비서실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도왔으니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자들이 한번 싸워보자고 나오면 곤란하다고 보고도 했고 이재명 시장이 그렇다면 백현 유원지 사업에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뭔가 이재명 대표도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고 대장동 일당에게 선거에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받긴 받았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적어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 민주당 측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누구에게 들은 전원이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어떤 이런 진술의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건 박성민 비서관님 직접 본인이 듣고 직접 보고하고 했던 내용을 얘기했던 거라서 좀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까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는 뭐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김만배 씨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김만배 씨한테 전해 들었다. 뭐 돈을 이렇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대로 전원 진술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 유동규 본부장의 저 진술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보고한 내용, 그러니까 그 현장의 내용을 한 번 더 진술했음으로써 직접적으로 본인이 좀 입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저 진술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보면 남욱 변호사가 선거도 도왔는데 그렇게 되면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보고를 이제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사실 저는 뭐 오히려 이재명 대표보다 이제 실무진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먼저 대장동 일당의 그 이해관계나 이런 뭐 공모 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오히려 좀 대장동 일당에게 좀 유리한 측면으로 풀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저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CG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시장이 직접 유원지 사업에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마 전후 맥락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앞에서 이제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대안적인 차원으로 좀 가볍게 던진 걸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유동규 본부장의 저 일방적인 진술이고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